코로나19 여파에 서울 음식점과 PC방이 줄폐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은 지난 3개월 동안 40개가 사라지며 전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 버라이즌과 8조 원 규모의 5G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통신장비 산업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3만 가구 사전 청약 계획을 하루 미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발표했어야 하는데 과천 등 일부 지역의 반발이 커지며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가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 이상 늘어나며 올해 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음식점, PC방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서울의 상가 수가 37만 321개로 1분기에 비해 2만 1,178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식이 줄며 음식점은 3개월 동안 40개가 사라져 전 업종 중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편의점과 마트 등 소매업은 3,950개, 인쇄소와 미용실 등 생활 서비스업은 3,473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은 PC방과 유흥업소 등이 속한 관광, 여가, 오락업으로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제한되며 10.8%, 1,26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부동산 114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분기에도 서울 상가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자영업자 폐업이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와 공실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습니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2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늘 9월 경제 동향을 발표하며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신용 데이터에 따르면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확인한 결과 8월 셋째 주 서울 소상공인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 감소했습니다. 8월 둘째 주보다 감소폭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올해 2월 24일부터 3월 1일에 매출 감소 25.3% 마이너스 수준과 비슷합니다. 고용 한파도 이어집니다. 지난 7월 구직급여 수급자 총 지급액은 각각 73만 명, 1조 1,88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직급여도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과 8조 원 규모의 5세대 통신 5G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종속회사인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버라이즌과 약 7조 9천억 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계약은 한국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으로 삼성전자가 5G 통신 장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본격적인 5G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2025년까지 버라이즌에 5G 이동통신 장비를 포함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급하게 됩니다. 정부가 수도권 3만 가구 사전 청약 계획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초 오늘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일부 지역의 반발이 이어지며 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삐걱대는 모습인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3만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 계획이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당초 오늘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정이 하루 늦춰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태릉시시 등 사전 분양 3만 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일정을 이번 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발표 다음 날인 지난 3일 김종천 과천시장이 국토부를 방문해 사전 청약 대상지에서 과천청사 유휴지를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내 공공분양 택지가 늘어나면 아파트값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지역 입장을 피력한 겁니다. 앞서 서울 노원구와 마포구, 강남구도 택지 조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든 상태입니다. 업계에선 수도권 공급 계획에 해당하는 또 다른 지역들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발 모델이냐, 이제 주택 중심으로 개발하는 게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수혜가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고요. 아무래도 직장과 관련된 업무 시설 유치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국토부 안팎에선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가 사전 청약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민들의 이해관계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이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대위 변제 금액은 3,015억 원으로 작년보다 200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대위 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을 기록한 반면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았는데 이미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강세를 오늘 보였습니다. 기분 좋은 한 주를 시작한 건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7%가 올라갔습니다. 2,384.22포인트, 또 코스닥 지수는 무려 1.48%나 올라가면서 878.88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미국과 지금 탈동조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양종혁 데일리머니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국내 증시는 지금 뉴욕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일 국내 증시 시황 어땠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금일 국내 증시는 미증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금일 역시나 이제 상승세를 기록해줬는데요. 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강력했다는 건데 이 점은 최근 예탁금 또한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고 아직 매수세가 유효한 바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개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외인들의 매수세도 들어온다면 상승세, 탄력은 더욱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미끄러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십니까?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 너무 가파르게 오른 탓에 당연히 중간에 조정은 필수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 부분 당분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최근 매수대기 자금인 예탁금도 60조 원을 돌파했고 공매도 금지 연장안에 대한 부분과 시장 유동성도 이제 넘쳐나는 터라 별다른 악재가 없다면 이러한 조정은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현재 부정적인 재료보다는 긍정적인 재료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 재료가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근 상승분에 대한 조정장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내려가냐 마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수가 100명대 이하로 진입한다면 최근 경기 민감주들의 순환매 등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가장 투자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불확실성 재료가 아직 존재한 점을 감안해서 너무 오르는 말에 올라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점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저평가된 종목군들에 대한 포트 구성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네 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변동성 강한 날이 또 예측이 되는데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일 것으로 좀 보십니까? 네, 10일 바로 네 마녀의 날을 맞이합니다. 파생 상품 4가지 만기일이 겹치는 날인데 일단 보통 네 마녀의 날에는 주가가 막판에 변동성이 심한 시장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고 아무래도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대해서 최대한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 조정장도 겪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점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대부분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해서 뉴딜 펀드 조성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업종별로 종목별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린 뉴딜 펀드 대표적으로 관련해서 수소 관련주나 풍력 에너지 테마주가 상승세를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금요일과 오늘 이 거래일 동안 많은 상승폭을 키워줬고 지속적인 상승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고점 매수를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풍력 관련주 테마 같은 부분보다는 수소차 관련주 관련해서 상승폭이 아직 추가적인 모멘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욱 좋다고 볼 수 있겠고 때문에 수소차 충전기 보조금에 대한 상한선 철폐와 더불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현대차죠. 네, 에서도 이제 꾸준한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 눈여겨보시고 이 중에서 일진다이아, 유니크, S퓨얼스의 추천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증시 전망 함께 짚어봤고요. 양종혁 데일리머니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에 따른 실업 장기화 등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상당수가 영구적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고 재택근무가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6월 실업률은 4.3%, 1999년 이후 6월 기준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의 4월 실업률도 8.4%로 3월보다 2.9%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지난 3, 4월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체 취업자의 50%와 70%가, 우리나라에서는 62.3%가 재택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기업들은 확진자 발생으로 전체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를 겪으면서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 투자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시대 3가지 노동시장 화두로 실업 급증, 재택근무 확대, 자동화 촉진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의 상당수가 영구적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택근무가 생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재택근무 연구 대다수는 통근 시간 비용 감소, 직업 만족도 제고 등 생산성이 개선된다고 분석하지만 일부 연구는 소통 부재, 집중력 저하 등 생산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입니다. 생산 자동화로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의 임금 감소와 일자리 양극화, 임금 불평등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은은 적극적 고용 유지 정책과 재택근무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근무체계 도입 지원, 고숙련 인력 양성 교육 체계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비대면에 온라인을 더한 온택트 방식으로 하반기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새로운 변화인데요.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홈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가전 경쟁도 뜨겁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이파와 CES, MWC 등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을 불러 모으는 대형 전시회는 IT 전자 기업들이 빠질 수 없는 절호의 홍보 기회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대형 전시회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마케팅 장소가 온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한 이파에 참여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삶을 주제로 자체 온라인 행사를 열어 유럽 시장의 하반기 신제품과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We bring everything you need together, and we will continue to create technology that is even bolder,
more groundbreaking, and more intelligent, and fuel a life unstoppable. LG전자는 뉴 노멀 시대에 맞춰 오프라인 부스 대신 PC나 스마트폰으로 둘러볼 수 있는 3D 가상 전시관을 만들어 이파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프레스 컨퍼런스 연설로 나선 박일평 사장이 홀로그램으로 행사장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LG전자는 집에서 안심, 편리, 재미 등 3가지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가전제품과 IT 기술이 조화를 이뤄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지원하는 LG 싱큐홈도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는 마케팅 형태뿐 아니라 제품군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지난해까지 TV 화질로 맞붙었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 가정용 프로젝터와 게이밍 모니터로 맞붙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영화관 방문 대신 집에서 영화를 보고 게임도 즐기는 홈 엔터테인먼트 수요가 증가하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통신선이 골목에 얽혀있는 모습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에 정부에선 매년 공중 케이블을 정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만만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윤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도보 2분 거리의 같은 동네이지만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는 전선 때문에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곳은 전신주 하나에 전선과 통신선 등이 얽혀 있으며 특히 중간에는 흰 끈으로 대충 묶어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얽혀있는 공중선은 화재 위험 등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보행자들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을 2014년도부터 3조 6천억을 들여 매년 정비하고 있지만 통신선 난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비한 구역에서 미관 개선보다는 통신사업자 설비 경쟁으로 난립과 민원이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이 2013년 2,311건에서 작년 23,349건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16,196건으로 이에 절반만 증가해도 작년보다 더 늘어나는 겁니다. 또 전체 민원 중 80%가 뭉치고 늘어지는 인입성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이에 가공관로가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공가 인입 케이블에 대한 인입 경로가 명확해 지속적인 정비에도 난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2016년 시범 정비로 공중 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가공관로 공법을 도입했지만 강제 규정은 없어 유명무실합니다. 한국전력공사 내부 기준인 배전 설비 공가 업무 처리 지침에도 기준만 있고 통신 신규 설치 시 미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통신선 재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건물 인입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배전 설비 공가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국내 저축은행들이 상반기 기준 대출 확대로 이자 이익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아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79개의 저축은행 상반기 순이익은 6,84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상반기보다 14.5%가 늘어났습니다. 상반기 저축은행 이자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한 2조 4,268억 원, 총 자산은 작년 말보다 7% 늘어난 82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 여신 연체율은 3.7%로 작년 말과 비슷했고 작년 6월 말보단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연체율은 경기 후행 지표인데다가 연체율을 계산하는 분모인 대출 총액이 크게 늘며 연체율 하락 착시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는 올여름 가장 긴 장마, 역대급 호우 발생하고 연이어 강력한 태풍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기상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죠. 호주 폭염, 대형 산불에 이어서 중동, 아프리카의 메뚜기떼, 북극권 이상고온, 대형 산불, 또 동아시아의 호우, 유럽의 폭염, 미국 토네이도, 강력한 허리케인,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 말씀드리기도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끊이질 않습니다.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하죠. 그런데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동남아시아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남아 기후변화 위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후변화 피해가 가장 큰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 기후변화의 역설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서구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적지만 또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쉽게 복구를 해요. 그러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남미처럼 가난한 나라들은 기후변화가 가장 심한 지역에 또 위치해 있어서 기상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데다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재난 대비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해도 복구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기후변화는 심각해지는데 이들 국가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남아 지역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그 컨설팅 회사죠. 맥킨지라고. 맥킨지요? 맥킨지는 아시아의 기후 위험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8월 16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타 지역들보다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극단적인 폭염, 가뭄,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홍수, 또 태풍과 사이클론 등으로 인해서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아주 심각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이제 먼저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폭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2050년까지 폭염과 습한 환경으로 인해서 실외 노동 손실이 아주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들은 극한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지역에서만도 2050년까지 5억에서 7억 명이 연간 2개월간 치명적인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봤고요. 또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노동 손실액은 평균 2조 8천억 달러에서 4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폭염만으로 최대 5,640조 원입니다. 와.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폭염만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변화를 보면 폭염 말고도 폭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문제는 강수량 증가분이 집중 호우시에 좀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아시아 지역이 세계에서 홍수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기후변화에서 강수량이 증가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매년 강수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다 또 홍수를 발생시키는 큰 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는 기반 시설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식수원까지 오염시키면서 이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데요.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홍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인프라 피해로만입니다. 2050년까지 최대 10조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빙하 녹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매년 듣고 있는 상황인데 바닷물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뭐 상승하고 이거 위험으로 또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기후변화 영향 중에 해수면 상승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뒤로 앞으로 잘 언급을 안 해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위험한 기후변화가 해수면 상승이라고 봅니다. 당장 태평양의 많은 섬나라가 수몰 위기에 처하고 있고요. 방글라데시라든가 베트남 같이 지대가 낮은 나라는 지금 바닷물에 침식되고 있거든요. 여기 해수면 상승이 있게 되면 폭풍으로 인해서 해안 지역으로는 해일이나 해안 홍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정말 심각한데요.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미래에 수천조 원의 피해가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아시아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세계의 주요 성장 원천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후는 아시아 지역이 관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이 아시아 지역이 우리와는 매우 밀접하고 또 이 지역의 기후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같이 공동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남아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자세히 또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